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담보를 이용한 대출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신용대출로 받기 어렵거나 대출을 취약한 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 받는 순서는 취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에 영상인 대출금융사 총정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담보를 이용한 대출 종류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거듭남을 검색하셔서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먼저 담보를 이용한 대출은 총 5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째,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세 번째, 상가보증금 대출, 네 번째, 자동차 담보대출, 다섯 번째, 예적금 담보대출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약속의 증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주택담보 규제나 이런 것들은 LTV나 DTI, DSR 이런 걸 다루는 블로그나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금리 비교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출 정보를 보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보편적으로 먼저 가는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그래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시면 캐피탈저축은행 이용순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기본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금리를 갈아타셔야 되냐? 저는 전환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져보고 이거를 갈아타시거나 전환을 받으신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출을 받으실 때 거의 대부분 선순위는 직접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후순위권에서도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상담사나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부동산 중개업체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부순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본인이 직접 대출 받는 것보다 더 나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정 힘드시다 그러면은 대출 상담사 통해서 받는 것도 좋으시고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셔가지고 대출 받는 거는 그 중개업소에서 할부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참고하셔야 돼요. 그 점 감안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즉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받는 대출이고요. 전셋집을 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자금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대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 정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부터 받으시는 게 순서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대출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대출을 시작하셔서 추후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으로 계속 이어지면 될 것 같고요. 전세자금 대출 상환 기간은 전세 기간하고 동일하세요. 전세 기간이 2년이면은 대출 기간도 2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연장이 되면은 대출 기간은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꼭 은행에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대출 기간도 연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세금 보장보험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상가보증금 대출인데요. 말 그대로 상가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이고요. 건물을 이용해서 받는 대출은 제가 후속 영상인 재테크 편에서 상가 투자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상가 보증금을 이용해서 받는 대출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합니다. 자, 가계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주인 동의, 건물주 동의가 있으시면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건물주 동의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그리고 매출, 기존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DTI를 산출을 한다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자동차를 이용한 자동차 담보대출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받는 대출인데, 과거에는 사채업자 하신 분들이나 대부업에서 개인 대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금융상품이었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이용 금융 서비스가 원체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도 많이들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포함을 시켜봤고요. 개인 사채업자분들이나 대부업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과거에는 입고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입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존에 할부가 있어도 남아있는 잔가가 있으면은 그거 한도만큼의 대출이 또 가능하다니까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급수수료나 부대비용이 일체 없다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상환기간은 5년,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이고요. 이거는 본인 차량이 3개월 이상 소유가 돼 있으신 분들 한해서이고요. 2011년도 이후 차량만 가능하고 주행거리는 20만 킬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금 적금 담보대출에 대해서인데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에 예금을 담보물로 잡고 하는 대출인데요. 이거는 잘 받으시면은 신용 등급 관리하는 거에도 월등히 좋을 수도 있으세요. 이게 어떤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회의 초년생 분들이 신용 등급을 처음 산출을 하실 때 대부분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으시면은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사회 초년생이라 소득 부분이나 재직 상태나 이런 게 많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처음 산출을 할 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후에 신용 등급을 올리는 것도 힘들겠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신용 등급을 처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사회 초년생 분들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진짜 등급이 아니고요. 가상의 등급인데요. 이거를 신용카드 조회나 이런 거를 한번 하게 되면은 등급이 확연하게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신용 등급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50만 원짜리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에 대해서 80%까지 40만 원에 대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은행 대출 40만 원이라는 채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처음 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40만 원이기 때문에 채무 금액도 적기 때문에 그 신용 등급을 크게 깎아먹지도 않고 정확하게 등급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인의 등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용을 썼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상품들이 보험 약관 대출이나 펀드 중도 인출이나 이런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냐면은 내가 적금 만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내가 수익률이 더 좋은지 아니면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일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만약에 적금을 계속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좌 분할 해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우선 해지를 하시고 남아있는 잔금을 계속 수익률을 보존하게끔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과거에는 제가 펀드를 갖고 가시면서 이거를 나중에 중도 인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활용하지 마시고 펀드를 활용해서 금융 활동을 하셔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번에 DLF 사건으로 터졌잖아요. 사모펀드 이런 헤지펀드 이런 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쉽게 이제 펀드를 권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재테크나 아니면 후속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예금 적금을 통해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플러스로 돌아오는 게 더 월등히 좋으시니까 이런 거는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수익률도 보존하시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긴급 자금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금융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후속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상가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 볼 거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같은 것도 내가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방어형이냐 이러면서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금융상품이 너무나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공개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이 없으면서 많은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뤄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 형식으로 영상을 계속 제작한 이유는 제가 대출 상담사로서는 과거에 일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에게 궁금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배너 광고나 이런 대출 상담사들한테 문의하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뭐 여러 군데 확인해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대출 상품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루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